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원천 무효 국민 불복종. 어제 문재인 대표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화 교과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썼던 표현입니다. 오늘자 조간신문들도 이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국정화 국민 불복종 운동. 국민 불복종 운동. 내주부터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표 어제 기자회견 열었지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국정화 국민 불복종 운동을 내년 총선까지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총선까지 야당은 투쟁 주제로 이 교과서를 삼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벤츠와 BMW 추격전이 시작됐다. 이름만 들어도 명차들인데 누가 과연 추격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대차의 새로운 브랜드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이제 전 세계 명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 이렇게 야심찬 포부를 밝힌 건데 현대차가 이 도요타의 렉서스처럼 새로 브랜드를 띄어서 제네시스라는 명차 브랜드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잠시 후 이 이야기 전해드리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포 사진.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아름다운 소녀의 사진 두 장인데 그런데 이 소녀와 이 소녀가 같은 소녀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이 소녀가 자신의 민낯을 올린 사연,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건지 그 내용을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조금 전 현대차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명차 반열에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명차죠. 폭스바겐은 휘발유 자동차도 탄소 배출 축소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폭스바겐이 디젤뿐 아니라 휘발유 차량에서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어제 포르쉐도 이 배기가스를 조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세계적인 명차고 많은 소비자들이 애용하는 폭스바겐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가 이 차를 구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 일면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밀실 교과서가 현실화됐다. 정부가 대표 필자를 2명만 공개한 것을 비판하는 기사입니다. 국정교과서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편향성 시비를 막겠다. 정부가 애초엔 이렇게 밝혔는데 40명 남짓한 집회진 가운데 2명만 공개를 했죠. 국편 쪽 이렇게 말했죠. 대표 집필자 공개는 집필자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어느 시점에 공개하는 게 집필에 방해 없을지 따져서 적당할 때 하겠다. 한겨레 신문은 밀실 교과서가 현실화됐다라고 이 점을 비판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손학규 전 상임고문 전 대표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이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정치 재개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일까요? 저는 손학규 전 대표 강진에서 제가 제일 먼저 인터뷰했었는데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분은 다시 정치에 나오신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종로 공천 경쟁 벌이는 새누리의 두 남자 박진과 오세훈 전 의원 전 시장인데 이 두 사람의 피튀기는 신경전 잠시 후 리얼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정치부터 사회 국제까지 다양한 주제들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국민 불복종 원천 무효, 내년 총선까지. 문재인 대표가 썼던 표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의 뉴스를 지금 공개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갖고 이 국정화는 무효다, 원천 무효다, 대국민적인 국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 나서달라. 강하게 이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그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99.9%가 교과서가 다 편향돼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황교안 총리에 대한 비판을 문재인 대표가 또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총선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어저께 문재인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규합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화 고시 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인 발상이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 불복종을 제안을 하고요. 이와 아울러서 국정화 금지법을 제정하겠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밖에 없어질 것 같은데요. 아예 정부가 교과서를 국정하지 못하게 국정화 금지법까지 만들겠다. 네, 그 말은 내년에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서 다수가 되면 그 법 만들 수 있다. 이런 포석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헌법소원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내년제 총선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는 야당이 80석도 못 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예. 스스로 분석으로 얘기를 했는데. 놀랐네. 박용진 전 대변인 지금 깜짝 놀랐어요. 80석 안에. 예. 예, 그런 얘기 스스로 분석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야당으로서는 큰 동력을 얻었죠.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지만 국정화 반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여론을 엎어서 이 이슈를 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가겠다 하는 예. 것이 야당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의 일면 보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외비 이 전략 보고서에서 이번 국정화 반대 전략을 총선까지 더 멀리는 대선까지 가면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어제 문재인 대표가 발언한 대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 주십시오. 저와 우리 당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당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확정 고시만 하면 끝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의 분위기를 보니까 안용환 전 의원님, 네. 일단 야당은 적어도 내년 총선 때까지는 이 교과서 이슈를 끌고 갈 것 같아요. 참 깝깝한 게요. 문재인 대표나 야당에서 정치와 시민운동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정치와 시민운동을 착각한다. 시민운동입니다, 저건. 예. 자, 지금 불복종운동 첫째 뭘 불복종하겠다는 거죠? 지금 정부가 책을 만들어 사라고 했습니까, 국민들한테? 뭘 불복종하겠다는 건 첫째 그 정치가 뚜렷하지 않고요. 예. 두 번째는 자, 정치는 이렇습니다. 정치는 권력을 장악해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선거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면 자기의 의지, 신념, 철학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민단체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불복종을 한다든지 여론조를 통해서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가 시민단체 하는 순간 그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정치는 자기 수단을 폐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불복종 국민운동 그런 거 하지 말고 민생에 전념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십시오. 그래서 예. 내년 선거 앞두고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십시오. 그래서 이기면은 권력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선거의 핵심이고 예. 선거의 밈이다, 그게.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어제도 이야기했었지만 한 사회에 모든 이슈가 있으면 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간에. 또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손을 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듯이 마지막 최종 판결을 하듯이 선거가 모든 정치적 이슈의 최종 판결입니다. 그래서 네. 내년 선거에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와 손잡고 무슨 불복종 운동 한다는 거 저는 정치인들이요 무슨 단식 투쟁하는 거 코미디입니다. 코미디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아 자기 의지를 표현할 수 얼마나 방법이 있습니다. 예. 국회를 통해서 정부를 비판할 수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나가가지고 시민단체처럼 불복종 운동한다? 정치인의 자세 폐기한 거고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맹점이 시민운동에서 지금 탈피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로 승부하라. 그렇죠. 시민운동적 예. 선거
정치 행위를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건 유화적인 겁니다. 이제 유화적인 언제 것이다. 87년 체제 벗어나는데 87년식으로 살자는 거 언제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 센 표현 많이 나왔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아무래도 이 새누리당이 지난 선거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선거에는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국회로 돌아와라. 아니 뭐 선거로 승부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선거로 승부해라. 시민운동과 헷갈리지 마라. 네, 예, 뭐 충고 잘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영환 전 대변인께서 하신 충고야 따뜻한 충고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야당 이렇게 반발하라고 골지른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야당 예, 반발하라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 44억 편성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어디다 쓸 건지 얘기도 안 해준다. 예. 그래놓고 국회에다 거짓말했어요. 한 번도 예비비 내역을 미리 제출한 적 없다고요? 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 고시 이틀이나 뭐 하려고 앞당겼겠어요? 고시를 왜 야당아 앞당겼는데? 반발해라 계속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이 야당의 예. 반발을 부추겼다. 대통령과 총리, 대통령이어서 예. 총리까지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99.9% 생트집만 잡아가지고 어저께 또 그 야당한테 골지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야당이 반발하고 그렇게 뛰어나와서 내년 선거까지 엎어지도록 기다리는 제가 볼 때는 예. 나름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노림수에 야당이 넘어간 거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 어저께 문재인 대표의 저는 뭐 이틀 정도 3일 정도 이렇게 야당이 반발하지 않았으면 야당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했다. 말도 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어저께 문재인 대표의 얘기는 뭐냐면 내년 선거 때 승부 걸겠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소원이라든지 아니면 추진하겠다. 이런 법적인 것으로 예.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시와 관련돼서 효력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하는 것들 해서 장기전, 진지전 이런 걸 펴겠다고 하는 되게 합리적이고 영리한 방법을 내놨고요.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 공약으로 내걸어서 여당이 자신 있어 한판 붙어보자? 한판 붙어보자? 라고 하는 거에서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 선거를 다만 한번 해보자 이거구나. 예. 다만 지금 여당이 뭐 민생 하는데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예.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 1200조 들어섰습니다. 그럼 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집값, 전세값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전세값 정말 예, 난리였어요. 이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주기직 웃으면서 내가 없으면 더 잘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예. 대해서 왜 책임지지 않느냐는 거고요. 9월까지요. 전년 대비 수출 연속 10개월 하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무려 작년 대비로 16.5%나 수출 감소했는데 대통령이 내놓는 얘기가 뭐예요? 국정화시켜서 예. 아이들에게 정통성 있는 뭐 대한민국의 합리성과 자신감과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국정화 얘기할 때 아니다. 지금 민생을 챙기지 않고 정쟁을 일삼고 있는 건 대통령과 여당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고요. 예.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요 경부고속도로를 깔아가지고요 그 경제 입국 수출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요 정부고속도로를 깔아가지고 인터넷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뭘 깔고 계시나요? 뭘 까고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예. 3년째입니다. 언제까지 노무현 대통령 탓하고 언제까지 야당 예. 탓할 거예요? 자,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제가 이 들었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속이 다시 안 하죠? 아니, 첫째는 자 경제 문제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 빨리 국회에 돌아와서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왜 국회를 안 돌아옵니까? 야당에게. 그럼요. 그다음에 참 지금 이념한 문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갑자기 정략적으로 이걸 추진한 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겁니다. 예. 작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이 문제를 지적했었고 김무성 대표가 작년에 이미 당대표가 되기 전에 국회 현대사 바로 보기 교실을 열어서 공부했었습니다. 저 같은 뭐 보수적인 지식인들은 이미 이 교과서에 굉장히 문제 있다는 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적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번 이제 터트린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 이것을 이념화 시켜가지고 다른 경제 실정을 뭐 덮기 위해서 그건 아니고. 예. 요즘 세상이 이렇게 통합니까? 또 하나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여당이 쳐는 덫에 빠졌다는데 왜 빠집니까? 안 빠지면 되지. 안 빠지면 되는 걸 왜 덫이라고 하면서 빠져 들어가는 건 의도적으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빠진 거다. 문재인 대표는 문재인 대표는요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가 없었다는 문재인 대표 당에서 쫓겨났을지 모릅니다. 리더십을 흔드는 그럼요. 시도가 많았으니까. 굉장히 문재인 대표 흔들리는 와중에 국정화 교과서 딱 터지니까는 내부가 흔들리면 외부의 적을 향해 돌격하면 되는 겁니다. 임진왜란. 그렇죠. 문재인 대표 국정화 문제에서 딱 하니까는 전번에 앉아서 농성한테 보니까 김한길 안철수도 앉아있대요 보니까. 박지원 의원도 앉아있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당 내부를 단속하는 데 중요한 수단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재보궐선거는요 17대2 야권의 참패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 교과서 문제 이슈가 아주 치열해지던 시절이에요. 그때 치른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 것을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도 자 사퇴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책임져라. 한데 그 책임론을 엎어서가는 게 국정화 교과서였죠. 문재인 그러니까, 대표 고마운 줄 알아라. 아 이겁니다. 그럼요. 예. 역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살린 거다. 살려준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끌어나가겠다는 것은 뭐냐? 당내 문제 때문에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사실 정말 국민 불복종 운동이 아니라 민생 들어와서 국회에 들어와서 민생 경쟁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옳은지 경쟁해서 내년 선거에 이기십시오. 이긴 다음에 국정교과서 문제 정리하십시오. 정성희 위원님, 방금 들으셨듯이 여야가요, 이번에서는 한 발도 밀리지 않겠다. 이 논리 대 논리의 싸움인데. 두 분이 아주 사이가 어때요? 좋으신데 예. 요즘 약간 날설이 있어요. 선거 가까워 오니까. 근데 이러고 저는 뭐 프로그램 끝나면 뭐. 예, 알고 있죠.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정부 여당이 약간 정부가 특히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믿는 구석이 있다. 예, 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더더욱이나 지금 예산 정국 아닙니까? 11월에. 지금까지 그렇게 여당의 발목을 잡았던 국회 선진화법. 예. 요즘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정부나 여당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이 그동안에 계속 정부가 지금 말한 민생 법안이나 아니면 경제 활성화법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 안 해줘서 지금 1년 내내, 2년이 뭐예요? 3년 내내 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여당한테 유리합니다. 지금 야당이 아까 뭐 예비비, 뭐라고 야당이 예산안에 대해서 해도 그 다음에 국정화 교과서에 들어가는 44억? 어떤 경우에도 야당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야당 협의를 안 해주면 이 법안은 예. 12월 2일 자동으로 정부 여당의 법안대로 올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아주 유리한 국면이죠. 선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봐서 선거 때까지 여야 모두 이 교과서 문제로 치열하게 주고받을 것 같은데 과연 내년 총선에서 이 국정화 교과서 이슈가 여당의 손을 들어줄지 야당의 손을 들어줄지 국민들의 선택이 무엇일지 기대가 됩니다. 선거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정치 1번지 하면은 아무래도 서울 종로를 꼽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그리고 노무현 모두 다 이 정치 1번지 종로에서 큰 정치를 시작했던 정치인들입니다. 이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새누리당의 두 남자가 피 튀기는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두 주인공이 제 옆에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종로 공천 경쟁, 새누리 두 남자의 대화. 첫 번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형 동생 하던 사이잖냐. 어떻게 네가 여기에서 이럴 수가 있냐. 너는 노원으로 가라. 안철수랑 붙어라.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동에 갔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페어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여기에서 그렇게 합시다. 저도 여기에서 물러설 생각은 없으니까요.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두 남자 형동생 하던 사이인데 진검승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가라 노원 박진 전 의원. 무슨 소리예요? 페어플레이 합시다 형. 오브라더스의 형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 두 사람의 종로 혈전. 선거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 두 사람의 결투는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안영한 전 의원님은 난감하실 것 같아요. 박진 의원이랑도 친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랑도 친하니까 누구 편 들지 궁금한데 어쨌든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종로의 한 카페에서 주고받았다면서요. 네, 했다고 지금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예. 그런데 아주 기사를 재미있게 썼어요. 방금 이런 기사를 해서 일반 신문 기사체가 아닙니다. 네. 소설 쓰듯이 썼는데 실제 이 대화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사한 비슷한 대화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현재 이제 종로를 놓고 박진 의원이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3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3번 했고 박진 의원은 종로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종로에서 박 의원이라는 병원을 차린 예. 박내과를 차렸죠. 그 박내과에서 종로 토박이였고 거기서 3번을 한. 그런데 지난번 19대 국회의원 때는 불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쉬었죠. 오세훈 시장은 이제 대권 후보 아닙니까? 역시 대권 후보로서 과거 지역군 강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권 후보로서 상징성 있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한번 도전하겠다. 정치 1번지에서 한번 그렇죠. 당선되겠다. 역시 이제 종로가 되겠죠. 그래서 예. 이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사실
박진, 오세훈 다 국회의원을 같이 한 당에서 하게 되면은 다 친해집니다.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은 굉장히 친합니다. 예. 아마 오세훈 시장이 16대 국회의원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박진 의원과도 국회의원을 같이 했기 때문에 친한데 어찌됐든 아는 사람이 격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은 비켜주라. 내가 들어오겠다.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네가 가라 노원. 형님 좀 딴 데 좀 쉬운 데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고 또 박진 의원은 아니 내가 이 동네 토박인데 예. 너가 가라 이제 네가 이렇게 가라. 이야기를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딜레마입니다. 뭐 당 입장에서 좀 굉장히 우리 이렇게 새누리당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자산들이죠. 중요한 자산들인데 이미지도 두 분 다 좋고 근데 이제 누군가 한 명이 지면은 사실 정치라는 건 냉엄합니다. 선거에서 지면은 예. 어찌되면 선거 정치판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어허. 그렇습니다. 특히 대권 후보급이 국회의원 선거급에서 져버린다면은 물러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 손학규 전 대표가 뭐 그런 케이스죠. 그랬죠. 그래서 두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인데 지금 상황은 격돌이다. 격돌이다. 이제 새누리당이 역시 경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안동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안동이 지금 김광림 현 의원의 권오을 전 의원, 권태기 전 의원이 안동 김씨, 안동 권 씨가 지금 세 명이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집안의 대격돌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느 때인데 안동 그런데 김씨. 아니, 안동은 그렇습니다. 안동은요, 안동 김씨, 안동 권 씨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역대 국회의원이 안동 김씨, 안동 권 씨가 아닌 데서 나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주 사이좋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소문에는. 내부 사정 잘 모릅니다만은. 의미심장한 말을 지금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걸 보고 와서 우리도 그처럼 페어플레이를 하자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좀 물러설 수 없는 정말 루비콘강을 건너지 않았나는 그런 보도가 지금 정승희 나왔습니다. 위원님, 박진 대 오세훈, 오세훈 대 박진. 정말 박진감 넘치는 대결인데 이 두 분의 이 경력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박진 의원 하면은 일단 두 분의 이 외모, 둘 다 잘생긴 미남 정치인으로 유명한 이름을 날렸던 의원입니다. 박진 의원도 그렇고 오세훈 전 시장도 그랬고 그리고 박진 의원이 상당히 학력에서 좋습니다. 경기고, 서울대 법대, 프린스턴대 석사, 옥스퍼드대 박사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대일고, 고려대 법대, 고려대 박사의 변호사의 CF 모델까지 두 사람 승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애들 표현을 빌자면 스펙은 정말 두 사람이 빠지지가 않죠. 그러네요. 스펙은 정말 그 인물도 저도 개인적으로 둘 다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인물이나 스펙이나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태도, 정치인으로의 태도, 그다음에 그동안에 쌓아온 이미지 이런 것 둘 다 정말 빠지지 않는 두 사람이 상징성 있는 종로에서는 아까 우리 김진 앵커가 얘기했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다 종로에서 승부를 봤습니다. 예. 빠질 수 없는 그 종로에서 한 번 해야지 다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 정면 승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안대희 전 대법관, 안대희 전 대법관. 총리 후보자. 제가 지난번에 설이 나오고 있었는데 주변의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나오시겠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해도 정말 중량급 인사 3명이 붙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정치에서는요. 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네가 가라 노원, 네가 가라 예. 하와이 있을 수 없죠. 전 정정당당하게 이게 승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두 분의 양력을 중앙일보가 정리를 했는데 아마 정리를 하고서 그 관계자 측에 전화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몇 줄 들어가니까 뭐를 넣으면 되냐, 뭘 빼면 되냐라고 해서 두 분의 동의를 얻은 양력인 것 예.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성향 차이가 딱 드러나요. 어떻게 해요? 딱 볼까요? 박진 전 의원이 올린 양력은 말씀하신 대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 등등 옥스퍼드 박사, 외무고시, 16, 17, 18대 의원, 예. 영국 뉴캐슬대 교수, 아시아 미래연구원 이사장. 화려하네요. 정말 화려한 이력만 내세웠어요. 엄친아, 귀족스러운 이미지. 근데 박진 의원에 대한 어떤 단점으로 사람이 너무 귀족스러운 이미지가 있다. 서민 이미지가 없다. 그거였는데 이거에 대응하듯 오세훈 시장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여기도 만만치 않은 엄친하고 예. 변호사였고 했는데 올린 거 볼까요?
서울시장을 빼면 나머지는 변호사 양역도 빼버렸습니다. 예. 빼버리고 TV 프로그램 진행자, 예. CF 모델, 예. 철인 3종 경기 출전한 스포츠맨. 아, 철인 3종 경기도 출연했군요. 출전했군요. 뭔가 자신은 귀족적이고 이런 이미지를 이제 빼고 예. 뭔가 좀 그러니까 강남구 의원 출신이라는 게 아마 꼬리표처럼 느껴진 것 같아요. 그걸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친서민적이고 좀 대중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려 한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렇게 지금 네가 가라 노원은 네가 가라 너 노원 가면 되잖아라는 얘기할 때 가슴이 철량한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누구요? 바로 이준석 어. 전 혁신위원장이 노원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마 예. 가슴이 철렁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종로 1번지 대전인데 야당도 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안대희, 박진, 오세훈 도전장 내밀었고 야당에선 정세균 네, 만만치. 의원이 이 종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저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연고지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현역 예. 국회의원은 야당 연부역강한 전 대표 출신. 예. 그리고 몇 번 하셨죠? 2번 하셨습니다. 두 번 예. 하셨죠. 최대 또 계보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안팎의 평가. 예. 그리고 거기 혈전 벌여가지고요. 거기서 누구를 이겼습니까? 친박계 좌장 홍사덕. 홍사덕을 이겼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버리셨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까? 자기가 무조건 될 수 있는 전라북도 예. 무주진한 장수 임실, 제 고향이 장수라 예. 무주진한 장수 임실을 과감하게 후배에게 양보하고 서울로 급상경, 종로 1번지에서 대혈전을 벌여서 어려운 선거에서 했는데. 당선됐다고 그때 나왔어요. 네, 그럼요. 그랬는데 뭐 마치 자기 땅인 양 네가 가라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다니 정세균 의원으로서는 얼마나 가소롭고 어이없고 한심하겠습니까? 듣는 정세균 의원 가소롭다. 기분 나쁘죠. 예. 그래서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돌려본 바에 의하면 누가 나와도 네. 정세균 현 의원이 이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그래서 요즘 정세균 의원이요 아주 열심히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고 예. 또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터라 아마 전부 다 하와이나 다른 데로 가셔야 될지도 모른다. 하와이로 가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종로로 오지 말고 둘 다 하와이로 가라. 뭐 아니까. 하와이는 우리 선거구가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정세균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정세균 의원이라고 만리장성 앞에서 누가 먼저 담을 탈 건지를 얘기하는 변방 오랑캐들의 이야기로 들리고 말입니다. 오랑캐. 자, 정치 1번지 종로의 깃발을 든 사람은 최후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 현 정세균 의원일까? 국무총리에 이어서 국회의원에 도전한 내이 대법관일까? 아니면 형 동생 막역했던 박진 혹은 오세훈일지 저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소식일지 지금 확인하시죠. 이 뉴스를 안 보도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강용석 전 의원이 진술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무엇이 진실일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디스패치라는 매체에서 강용석 전 의원과 그와 관련된 일명 도도맘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추가 보도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강용석 전 변호사, 강용석 전 의원과 이른바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도도맘은 일본에서 강용석 전 의원과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는데 이 말이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해당 근거를 밝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터뷰 내용을 들으실 건데요. 일본에서 당시 도도맘과 강용석 변호사가 점심에 일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두 사람은 밝혔는데 식당 관계자가 강용석을 정확히 기억한다라는 취재를 디스패치가 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すみません。夏頃の話なんですけど、この方がさっきのあちらの席に座ってたんで、覚えてます。覚えてます。あ、覚えてますか。はい、覚えてます。 강용석 변호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 프렌치 레스토랑이네요. 저녁 때 이 프렌치 레스토랑의 종업원이 말했는데 두 번째 인터뷰는요. 강용석 변호사의 카드로 결제한 것 같은 영수증 사진이 공개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 도도맘 씨는 내가 내 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과연 타인의 카드로 강용석 씨의 카드를 빌려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와 관련된 인터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カードで決済と
大丈夫ですかとか払おうとしてるんですけど、本人がここにいなくてそのカード使えないんですか？借りた大丈夫ですか？基本的にはご署名いただく形にじゃダメですか？他のカードじゃなくて本人がいないとカードの決済ができないですよね。そうですね。 제일 처음 도dom함은 내가 내 걸로 결제했다. 강용석과 밥 먹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일본에 간 사실이 들통이 나자 카드만 빌려서 결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식당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카드로 다른 사람이 결제하는 것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디스패치는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아는 언니와 같이 저녁을 먹었을 뿐 강용석 변호사와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앞서 도dom함과 강용석 씨는 이렇게 밝혔는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럼 아는 언니일까요? 자, 아이스크림으로 보이는 음식 메뉴 밑에 유리잔에 비친 얼굴. 이 얼굴은 아는 언니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아는 언니가 공교롭게도 강용석 씨를 닮은 걸까요? 아니면 강용석 씨일까요? 임윤선 변호사님, 도dom함이 아는 언니와 밥을 먹었을 뿐 일본에서 강용석 변호사와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는 건데 네. 방금 이 유리잔에 비친 얼굴은 아는 언니의 얼굴입니까? 강용석 변호사의 얼굴입니까? 강용석 변호사죠?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막 환하게 웃고 계신데, 네. 이건 누가 봐도 뭐 강용석 변호사 특유의 그분이 애교살이 여기가 두툼하거든요. 예. 여기 애교살이 두툼한데, 이건데 도dom함도 강용석 변호사가 맞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패치에 이 보도가 나간 후에 후속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분의 항변도 또 우리가 소개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동안 내가 강용석 변호사가 카드만 주고 갔다라고 한 거는 저녁 식사를 얘기한 거였다. 예. 저녁 식사를 얘기한 거였고, 왜냐하면 나한테 저녁 식사를 했냐고만 묻더라.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같이 안 하고 카드만 주고 간 거였다라고 한 건데, 저곳은 점심 식사를 한 일식당이었다. 저건 점심 식사였다. 점심은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초에 근데 일본에 같이 간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일본에서 같이 단둘이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점심은 같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바뀐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전혀 간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그 출입국 기록에 일치한다라는 점,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보니까 영수증에 용석이라고 써 있는 이름이 있는 점 등을 이제 토대로 간 거 아니냐라고 하자, 일 때문에 우연히 같이는 봤지만 밥을 사준다고 했는데 일 때문에 못 사준다라고 네. 해서 나한테 카드만 주고 갔다. 카드만 주고 갔고, 그래서 그 카드로 내가 결제를 한 후에 결제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찍어서 강용석 변호사한테 보내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타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인터뷰에서도 그러면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군요. 일본에서 따로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라는 얘기에서도 분명히 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유리잔에 비친 얼굴은 이 디스패치의 어제 보도 이후에 또다시 이 강용석 변호사와 도dom함 두 사람이 한 번 더 이야기를 바꾼 건데 점심은 같이 먹은 게 맞다. 하지만 저녁, 그러니까 3시간 프랑스 코스 요리가 나오는 분위기가 좋은 그 저녁은 같이 먹은 적이 없다. 아는 언니랑 먹었다라고 밝혔는데 이 디스패치가 저녁 식사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사진에 비친 인물, 아는 언니 한번 보시죠. 노란색 동그라미로 돼 있는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이죠.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고 한 사람은 도dom함으로 보이는데 사진기를 꺼내 들고 있는 모습, 한 사람은 그 옆에 앉아 있는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은 인물, 얼굴은 지금 기둥에 가려졌습니다만 저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한 사진을 디스패치가 분석을 해서 공개를 한 것인데 정성희 위원님, 아는 언니. 예, 아는 언니 만날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라면 제가 외국에 나갈 사람들 만날 수도 있는데 아는 언니랑 그 6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냥 저녁 먹은 게. 둘이서 60만 원 먹는 레스토랑은 저는 아무리 남의 돈이라도 절대로 안 갑니다. 저 사진도 아는 언니로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자 같아요. 예. 얼굴은 가려서 안 보이지만은 그냥 상식전에서 저거는 아는 언니랑 저런 체격이 식으로 좋네요. 예, 만나서 저녁을 먹을 수는 없죠. 여자들이라면 아마 아는 언니를 외국에서 만난다면 간단하게 우동을 먹고서 쇼핑하러 갔을 겁니다. 네. 예. 저기서는 보면은 여기 사진에서는 아까 이렇게 이 사진은 점심 때 먹었는데 도도밤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안 만났다 밥을 안 먹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진이 나오느냐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점심이란 얘기는 안 돼. 점심은 만났다. 저녁을 물어본 줄 알았다. 저녁은 안 만났다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 대해서 다시 해명은 아는 언니랑 만나고 있는데 잠깐 와서 앉았다 갔다. 예. 그때 카드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군색하고 꼴이 다르기죠. 근데 더더욱이나 이런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그동안의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라고밖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네요. 예. 사실은 원래 이 사진이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제가 세로로 돌려놓은 사진입니다. 원래 사진 원본은 이렇게 돼 있는 사진입니다. 가로 사진인데 이러면 저기에 찍힌 인물이 옆으로 돼 있어서 잘 누군지 안 보이실까봐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다시 세로로 돌려서 보니까 강윤석 변호사의 얼굴로 보이는 남성의 코 위부터 얼굴 모습이 형상이 찍힌 건데 박용진 전 대변인 일단 여기까지가 디스패치의 이 보도입니다. 그래서 디스패치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 뭡니까?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들랜드 스퀘어의 42층 에노테카 핑키 오리. 이거 오리집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명이 먹으면 60만 원 정도의 값을 내야 되는데 거기 있었다 없었다 뭘 먹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디스패치 마지막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강용석은 대중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그는 법과 양심을 따라야 할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정치인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 지난번에요. 모 방송에 나와서 예. 나는 내년에 나갈 거다. 새누리당 후보로 나갈 거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디로 나가든 내가 이길 수 있다. 예.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재밌는 사람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대한민국 정치 갈 때까지 갔구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요. 저는 강용석 씨가 오리집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누구랑 밥을 먹었든지 관심 없어요. 의뢰인하고 홍콩 수영장에서 수영하신 것도 저는 관심 없다고요. 두 분 관계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을 그렇게 하시면서 방송과 혹은 정치라고 하는 무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강화하려고 그러냐고 하는 겁니다. 가족사와 관련된 문제, 상대의 가족이 파탄나고 또 자기의 자녀들이 얼굴이 노출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예. 다만 공적 영역에 나와 있는 법을 지켜야 되고 양심을 지켜야 할 변호사라고 하는 직분과 과거 국회의원이었고 앞으로도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분이 이렇게 구구한 변명과 무슨 팩트가 드러나면 또 그 거짓말을 또 덮고 또 팩트가 드러나면 앞에 거짓말에 대해서 또 딴소리를 하고 예. 이렇게 하는 방식이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일까? 예. 적어도 정치인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심은 제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국회의원의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인터뷰한 부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공천을 줘야지 나가죠. 앞으로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서울 안에서 어디 한 군데 나가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명함 돌리고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됩니다. 근데 20대 국회에서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조사 많이 했잖아요. 1등이 오세훈이고 2등이 저더라고요. 3등 정몽준, 4등 홍정욱. 저 정도면 어디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정도면 어디 가든 되겠다 생각합니다. 됩니다. 당선됩니다. 안용환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제까지 저는 사실 별 관심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예. 강용석 씨가 뭐 했든지, 난 도도에서 도도맘인 줄 알았더니 이름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런데, 좀 이제까지 이야기 쭉 지금 임 변호사님 이야기해 준 거 보니까 궁색하네요. 이야기 안 갔다고 했는데 관계 드러나니까 또 식당 하는 게.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정치를 복귀할 수 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예. 본인은 이게 지금 인지도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또 상대는 이걸 가지고 상당히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또 대중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정치를 찍는 대중은 유권자는
정말 이성적인 판단과 감성적인 판단과 또 대중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면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말과 관련해서 일본 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도도맘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언제 나한테 점심 먹었냐고 물어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도도맘도 거짓말을 했고 또 이번 일로 드러남으로써 강용석 변호사가 전에 이야기했던 거 일본 가서 만나지는 못했다. 시간이 안 맞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디스패치는 6월 19일 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날 밤 어떻게 두 분 다 어쨌든 나고야에 계셨네요? 그날 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과의 관계를 처음에 부인했죠.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다가 뭐 홍콩 얘기 나오고 뭐가 나오고 수영장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게 변했느냐면 뭐 단순 의뢰인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여자 사람 친구 뭐 이런 표현까지 하고 그거는 또 도도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요 누군가가 난 몰라요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내놨을 때 또 다른 얘기로 계속 표현이 바뀌어 왔던 겁니다. 그러나 표현이 바뀐 게 아니라 거짓말을 계속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성인 남녀로서 서로 그 매정의 혹은 관심을 갖고 좋은 느낌을 갖고 이런 건 저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공적인 공간에서 활동했던 분으로서 거짓말을 했고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냐고요. 아니 의뢰인하고 다 수영장 가셨어요? 변호사로서? 그리고 뭐 여자 사람 친구 이런 사람도 있으면 전부 다 같이 일본 가서 그 비싼 밥 사주셨냐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니네가 왜 떠드냐는 식으로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저로서는 더 당황스럽고 최소한 양심을 속이는 법조인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은 우리 사회에 발 디디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만일에 공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요,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법을 무시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편법으로 약자들을 괴롭히겠냐고요? 그리고 정치인이 만일에 거짓말을 일삼게 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 눈에서 눈물을 빼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적어도 강용석 변호사가 저라도 납득할 수 있게 나 홍콩에 간 것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면 이라고 얘기를 해주길 바라요. 예,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듣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제네시스. 제네시스. 안건우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고급 세단인 제네시스를 별도의 브랜드로 구축해 고급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6년 만에 국내 기자간담회에 등장해 제네시스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상품에서 시작한 제네시스는 이제 이 시간부로 별도의 새로운 브랜드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토요타의 최상위 브랜드 렉서스처럼 현대차도 대중적인 차라는 기존 이미지를 깨고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오늘 공개된 신형 에쿠스도 제네시스로 편입돼 해외에선 G90으로 국내에선 EQ900으로 불립니다. All Genesis will have a rear-wheel drive, and rear-wheel drive allows a completely different proportion, allows this premium car proportion where you have. 벤틀리와 람보르기니를 거친 세계적인 디자이너 루크 동커볼케를 영입해 제네시스의 디자인 경쟁력도 높였습니다. 현대차는 2020년까지 중대형 세단과 SUV 등 제네시스의 라인업을 6종으로 확대합니다. 초기엔 현대차와 판매망 등을 공유하다가 라인업이 완성되는 시점부터는 별도의 판매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장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이번 발표에 현대차의 주가는 전날보다 1.85% 오른 16만 5,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렉서스라는 고급 자동차 브랜드를 따로 만들어서 성공시켰던 것처럼 이제 현대차도 벤츠와 BMW를 제네시스로 잡겠다. 그런데 임윤순 변호사님, 네. 그 옛날 포니
얼마나 그 귀엽고 앙증맞은 달달달달 갔던 포니로 시작했던 현대차가 이제는 BMW와 렉서스와 세계적인 명차들을 언급하네요.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현대차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예. 세계 5위까지 자동차 업계에선 5위였지만 지금 한계를 몸소 느끼고 있고 국내에서도 시가총액이 2위였는데 지금 4위, 5위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앞길을 모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급화밖엔 더 이상은 길이 없다. 그간 현대차는 많이 팔리기는 했지만 세계 5위니까요. 예. 미국 내에서 어떤 CF까지 나게 걸었냐 하면은 버려도 되는 차. 사막에서 버리고 가는 거를 처음에 내걸었습니다. 모토로. 예. 얼마든지 쓰고 싸게 쓰고 버려라 이거였는데 처음에 그랬던 현대차가. 네, 이제 그 이미지를 벗어나고 고급차로 승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발단이 될 것이 바로 제너시스라는 브랜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현대차의 고급차의 제일 상징인 에쿠스는 사라진다라고 하네요. 오호. 에쿠스는 사라지고 다 제너시스로 통합을 한 다음에 예. 그리고 왜 BMW 같은 경우도 3, 5, 7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다 앞에 붙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벤츠 같은 경우도 C, E, S 클래스로 다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너시스도 똑같이 이제 뭐 고급 세단도 만들 거고 중대형 세단도 만들 것이고 SUV도 만들 것인데 이거를 다 G를 앞에 따서 G50, G70, G90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딴 후에 이른바 G 시리즈를 만들 거다. G 시리즈를 만들어서 BMW 등의 고급차와 정면 승부를 걸어서 살 길을 모색해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사의 취지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유명한 셀럽들, 뭐 유재석 씨도 그렇고 차인표 씨도 그렇고 외제차 탈 줄 알았는데 이 제네시스 프라다 버전, 고급 제네시스 버전을 타고 다닌다. 그래서 뭐 중요 인물들에게는 이 제네시스가 인기가 있다라는 소문은 많이들 났었는데 이제 제네시스가 BMW와 벤츠를 잡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과연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얼마나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 순위를 한번 볼까요? 고급차 브랜드 세계 시장 점유율 베스트 5. 먼저 5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요. 랜드로버. 찝차로 유명하죠. 랜드로버 4.5%. 4위는 방금 도요타가 만든 렉서스 브랜드가 6.9%. 이 현대가 렉서스 요거 잡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위. 아우디. 21.0%의 고급차 브랜드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2위는 BMW. 1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위는 알 것 같죠. 공원에 가면 많은 벤츠가 아니라 벤츠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22.4%. 이 세계 시장에 현대가 제네시스로 승부를 본다. 그런데 의외로 정성희 위원님, 폭스바겐은 여기 없네요. 네, 폭스바겐은 그렇게 고급차 브랜드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임 변호사가 얘기했지만은 자동차 시장에 어떤 급변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벤츠나 BMW나 이렇게 렉서스 같은 고급 브랜드 하는 시장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가 시장은 이런 시장은 인도나 중국의 추격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현대 포니로 시작해서 소나타, 그랜저로 왔던 이 현대차 브랜드가 기존의 중저가, 튼튼한 차 이런 거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명백해졌고요. 더구나 폭스바겐 사태로 해서 한번 세계 시장 요동하는 시점에 지금 시점에 정말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럭셔리 고급차 시장으로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이 반영된 결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대 국산 브랜드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성공을 해서 만약에 여기 뭐 3위와 4위, 4위에 렉서스보다 세계 시장을 앞선다면 뭐 국위선양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사실 차라는 건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재팬 이게 차는 그 국가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급차를 만들어서 판다는 건 그 국가의 기술력이 고급스럽다는 거. 국가의 이제 품격 자체 좀 높아진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렉서리 시장에 떠든 건 일단 수익률 문제 때문입니다. 비싼 차는 확실히 많이 남습니다. 자, BMW가 자동차를 더 많이 팔까요? 현대가 더 많이 팔까요? 잘 모르겠어요. BMW보다 현대차가 4배나 더 많이 팝니다. 4배나 많이 팔아요? BMW는 작년 한 210만 대 정도밖에 못 팔았는데 현대차는 800만 대 팔았습니다. 박리담이네요. 4배를 팔았는데 그런데 수익은 BMW가 더 많습니다. BMW가 훨씬 더 수익이 많죠. 많다. 그러니까 비싼 차를 파니까 많이 남는 겁니다. 싼 차 팔아봤자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구조 때문에 현대차도 이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싼 차를 팔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비싼 차를 팔면서 차 자체 전체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지금 렉서스가 이야기 나왔는데 원래 도요타 차입니다. 80년대까지 일본서 현대차가 과거처럼 일본 차는 싸구려 이미지였습니다. 예. 유럽 차에 비해서 미국 차에 비해서 도요타. 그런데 도요타가 안 되겠다. 이 이미지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브랜드를 아예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아예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은 렉서스가 도요타의 계열사라는 그 브랜드를 알지만 아닌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아, 렉서스라는 회사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게 그렇죠. 일본 건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그 전략을 하는 거죠. 현대차의 대중차 이미지를 벗어나서 제네시스라는 걸 하면서 일반인들은 제네시스가 이렇게 회사인가? 하면서 완전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겁니다. 그런 전략을 쓰는 거고 이제 미국계, 이제 유럽 회사를 벤츠니 아우디니 이런 건 본래 그 브랜드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럽차는 원래 고급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 일본계나 일본 뭐 닛산 같은 인티미티 이름을 완전히 바꿔서 하는 것이죠. 예. 그 전략.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의 후발국의 회사들.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바로 일본에 썼던 그 전략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현대차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예. 제네시스로 세계 시장을 잡겠다는 현대차의 야심찬 포부. 과연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를 담아서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다음 뉴스를 공개합니다. 호주에서 가장 핫한 SNS 인기 스타, 바로 아름다운 이 금발 소녀의 사진. 이 소녀가 호주에서 요즘 가장 핫한 SNS 스타입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소녀가 울먹울먹이며 하고 있는 사진도 나란히 실렸는데 정성희 위원님, 이 두 소녀의 사진이 나란히 보도된 이유, 이거 뭡니까? 두 소녀가 아니고 한 소녀랍니다. 두 소녀가 아니고 한 소녀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잠깐만요. 에이, 설마요. 저도 믿기 어려운데 같은 소녀 맞습니다. 호주가 아니고요. 뉴질랜드의 호주네요. 호주의 퀸즐랜드, 죄송합니다. 퀸즐랜드 출신의 에세나 오일이라는 학생인데요. 예, 이름이 오일이에요. 예. 19살인데 이 사람이 SNS의 스타랍니다. 예. SNS에서 스타인데 주로 하는 일은 자신의 아름다운 일상, 예쁜 일상을 꾸며서 예.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SNS상의 스타인데요. 인형같이 생겼네요, 정말. 네. 그런데 최근에 그동안에 자기가 올린 자기 사진과 일상은 거짓이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한 오른쪽으로 그 모든 SNS에 올린 2,000장의 사진을 전부 삭제를 하고 지금 울면서 본인의 삶은 SNS는 자기의 삶을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영상을 올려서 굉장히 화제를 낳고 있네요. 예. 일단은 그 전 사진부터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일보에 보도되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닷가 앞에서 찍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굉장히 아름답게 치장한 뭐 정말 인형같이 완벽한 모습들, 이런 사진들을 올려서 호주에서 정말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었던 이 소녀가 별한간 자신의 화려했던 사진들을 다 삭제한 뒤에 화장을 지운 이른바 민낯, 쌩얼로 뭔가를 호소하고 있는 내용인데, 정 의원님, 그 호소한 내용은 또 뭡니까, 그럼? 이 SNS 이걸 했던 사진이 거짓이었다. 왜냐하면 피부를 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엄청나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예쁜 그런 비키니 라인을 보기 위해서 계속 굶었다. 굶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거짓된 삶을 보여주기 위해 했더니 점점 고독해지고 점점 허탈해지더라. 예. 이런 것은 진짜 삶이 아니었다. SNS는 허상이다. 앞으로는 나는 이런 허상을 알리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내 진실된 삶을 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 쌩얼을 오른쪽처럼 올렸네요. 용기 있네요. 온일량의 용기 있는 고백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And I want to tell you that having it all on social media means absolutely nothing to your real life. Everything I did in a day was to be that perfect person online. Getting excited over how many likes you got or how many people follow you, it's not life. And it's not what's making you happy. Turn off your phone, go somewhere, do something you love, and then talk to the people that are also doing that as well. You don't need to find your interests online. You don't need to just rely on social media to meet people. 이
관련된 기사를 다 보고 또 이 온일양의 진정 어린 고백까지 다 듣고 나니까 처음에는 앞에 있는 저 두 사진이 더 예쁘다 이렇게 저는 느꼈는데 온일양의 고백을 다 들어보니까 진짜 생얼로 진심을 말하는 얼굴이 더 예쁘게 보이는 거는 저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앞에 얼굴은 변장이죠. 아, 변장이다. 분장을 넘어서 변장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겁니다. 예. 저도요. 네, 그러니까 변장한 모습에 대해서 본인도 상당히 지쳤다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SNS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50시간을 투자를 했답니다. 하루에 한 8시간 거의 자기의 모습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고 뭐 가식적인 걸 하기 위해서 삶을 다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계속 좋아요 뜨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매로 돼가지고 중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저도 아주 마지막 그 기자회견에 공감하는 게 핸드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빠져나와요. 정말 우리 지하철에서 보면 모두 핸드폰만 보고 있죠. 게다가 또 하나는 지금 좋아요의 삶에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 저도 지금 우리 어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계속 이제 젊은 분들 자기가 먹은 걸 그대로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 순간 집에서 된장찌개 먹고 있는 친구는 얼마나 굉장히 자기가 피해의식을 느낄까. 그런데 이 찍어 올리는 사람도 이 찍어 올린 것은 자기 삶이 크게 일부분일 뿐입니다. 매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SNS상에 받아본 사람은 내 친구들은 몽땅 이거 먹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참 피해의식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SNS상에서 왜곡된 삶의 모습, 왜곡된 일상의 모습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SNS의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는 것. 사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불필요하게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SNS상에서 이것을 참 오늘 재미있는 기사예요. 의미심장한 기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도 놀랐던 건 뭐냐면 이 온일양이 19이라는 겁니다. 19이다. 12살부터 시작을 했는 19살까지인데 19에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사진 다 지우고 난 가짜였다라고 고백하고 그러고서 했던 말이 뭐냐면 동물 학대, 환경 오염, 성평등,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제로 세상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제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 갑자기 이 온일양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고 행동을 이렇게 옮기는가에 대해서 사람을 만난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는 친구를 만났거나 아니면 선생을 만났거나 뭐 애인이 생겼거나 아주 좋은 변화라고 봐요. 좋은 변화다. 그러니까 진짜 만난 거죠.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SNS상에서 가짜로 좋아요, 친구 맺고 팔로우하고 일촌 맺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저의 팔로워가 5천이다, 10,000명이다, 5만 명이다. 그게 다 친구인가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내가 괴로울 때 아무 역할 못 해주는 그런 사람이 10만 명이면 뭐 하겠습니까? 좋아요가 뭐 1,000만 개면 뭐 하겠어요? 단 한 사람과의 소중한 만남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온일양이 난 그거 보여준다고 봐요. 1,000명의 인터넷 친구보다 단 한 명이라도 살 부딪히면서 만날 수 있는 진짜 친구가 진짜다. 이제 이런 거를 소위 SNS 허세라고 하죠. 허세다? 허세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용어가 돼버렸어요. SNS로 마치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 양, 가장 즐거운 시간만 보내는 양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게 만드는 그걸 그래서 SNS 저희가 허세라고. 허세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저것이 뭐냐 하면은 태국에 있는 작가가 올린 사진이에요.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린 거에 뒷면을 옆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화려하게 예컨대 화려하게 맥북 사진이 있지만 그 옆은 너저분한 침대고요. 아 저렇게 되게 아름다운 리조트에서 바람이 나부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놀고 있고요. 그리고 물구나무석이 요가를 멋지게 한 것 같지만 밖에서는 누군가가 붙잡고 있고요. 그 사진을 잡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인 줄 알았지만 그냥 동네 식당이고. 동네 식당에서 옆에서 행주를 훔치고 있고 테니스를 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치는 게 아니고. 그러네요. 이런 식의 SNS 사진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거는 원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건데 어느새 SNS로 때문에 사진을 찍기 위해 순간을 만들어내는 그거를 이제 패러디한 이제 재미있는 작품이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저는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화려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렇게 비웃고 싶지는 않아요. 원래 SNS도 또 다른 매체가 돼버렸고요. 매체는 원래 허상입니다. 저만 해도 당장 TV를 통해 일상의 사람들의 얼굴을 볼 마음이 있어? 라고 물으면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전혀 화장을 안 한 배우가 나와서 마치 공무원 같은 매력을 뽐내며 방송을 한다?
전 안 볼 것 같아요. 화장을 안 한 이민선의 쌩얼이. 저희가 여기서 저희도 예. 아침마다 엄청 두드리고 나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침마다 다들 가관이에요. 처음에 서로 다 못 알아봤어요. 그랬는데 과연 나도 내가 화장을 안 한 상태에서 나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도 예. 전혀 화장을 안 한 솔직한 모습 그리고 우리가 SNS를 통해서 누군가가 반찬통에 있는 그대로 오징어 채 먹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시어머니랑 싸운 얘기를 하고 상사 때문에 짜증나는 얘기만 해대고 그러면서 뭐 어디 가서 넘어진 것만 올리고 그거를 보고 싶나? 저도 안 보고 싶어요. 저는 예. 좀 생각이 다른 게 이렇게 일상에 대한 소위 말해서 SNS를 통한 자랑질 문화 이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예. 아까 우리가 도도맘 얘기를 했지만 도도맘이 강용석과의 불륜이 나타난 것은 도도맘이 홍콩에서 찍었던 단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지금 아까 나온 사진은 디스패치에서 아마 남편이 디스패치한테 준 사진이 흘러나왔지만 그 처음에 최초에 그 여성이 한 장의 사진을 SNS에 올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지금 칼럼을 좀 인용하면은 현재 페이스북 가입자가 7억 명에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어요. 페이스북 가입자가 점점 줄고 있다. 예,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떠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7억 명에서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SM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에서 했던 그 마크 저커버그 역할을 했던 그 친구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페이스북을 떠나요. 이유는 뭐냐? 진짜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삶을 살으라는 이 소녀의 울림은 상당히 큰 울림을 가지는 거죠. 예, 진짜 사람, 진짜 친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인사드리죠. 잠깐만요. 낭낭 18세. 불과 18살의 어린 나이에 스위스 로젠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했던 그 소녀. 발레리나 강수진이 바로 오늘 피날레 기사의 주인공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18살에 앳됐던 세계를 뒤흔들었던 천재 발레리나 우리 강수진 이제는 국립발레단장 단장이 발레리나로서의 삶을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은퇴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강수진 단장을 만났는데요. 은퇴는 은퇴다. 발레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번 공연은 저를 사랑해준 우리나라의 팬들에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오르는 무대다. 그동안 은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국립발레단장을 맡으면서 은퇴를 생각했다. 단장으로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단원들도 가르치면서 밤에 잠을 못 자니까요. 그렇지만 인생을 한번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무덤에 가면 계속 잘 것 아닌가요? 은퇴작 오네기라는 작품. 이 로미오와 줄리엣과 함께 강수진 발레를 대표하는 그런 작품인데 정성희 위원, 우리 강수진 씨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일전에. 아니요. 인터뷰 직접 한 적은 없고 기사를 읽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거를 마음의 금원으로 생각하는데 왜 힘들진 않았겠습니까? 타국 생활이 혼자서 언어나 모든 것이 낯선 데서 매일 그 차별과 이런 걸 시달리면서 그럴 때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는 불평하기 전에 스트레칭 한 번 더 했다. 저는 제가 삶에 대해서 어려운 게 부딪힐 때마다 저 강수진 지금 발레리나의 발이 보이네요. 그 아름다운 그 몸짓 아래에 저런 험한 발이 있는데 불평하기 전에 스트레칭 한 번 더 했다. 저도 그 주변에서 어려운 게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조금 더 그냥 본인을 단련하는 걸로 그 좌우명을 삼고 있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진의 별명은 나비는 나비인데 강철 나비입니다. 나비의 우아한 날갯짓 뒤에 강철 같은 염심량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그 별명도 잘 보여준 듯합니다. 강철 나비의 끝나지 않은 도전을 저희 도주쿠쇼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